자, 어, 여기 있는 유인물을 쭉 읽다 보면 중독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내가 지금 중독자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독이란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의미가 중독, 과몰입, 빠짐, 의존, 몰두라는 영어 의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 백과와 그 다음 인터넷에 있는 다음 백과에서 찾아봤는데요. 먼저 네이버 백과에 보면 독과 같은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 이게 이제 중독이래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종의 습관적 중독으로 심리적 의존이 있어서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이 있어 중단하지 못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상태. 이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질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것만 중독 현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게 중독이래요. 굉장히 넓죠, 범위가. 자, 다음 백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도 앞서 네이버 백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그거 없이는 활동을 못하는 상태래요. 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면 기본 의미는 이렇답니다.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일. 자, 세 번째,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약물 중독 말고 행동 중독, 습관적인 의존하는 그 중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심으로. 자, 두 번째 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사례, 직접적인 사례예요. 자, 이 부부가 그 예전에 제 기억에 보면 부부가 게임을 하다가 서로 만났나 봐요. 게임을 하다 만나서 결혼까지 이제 가게 된 사례죠. 근데 아이를 낳고 이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부부가. 계속 게임만 하다가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배고파서 울겠죠. 울기도 하고 이제 지쳐서 울 기력도 없어요. 조용히 잠잠히 있어서 어, 얘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아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부가 게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심지어 이들은 아이에게 밥은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뭔가 계속 먹고 있어요. 게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먹는 목적이 게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먹는 거죠. 자기 아이에게 밥을 먹어야 할지 지금 게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임 중독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게임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여부를 떠나서 이 습관이요, 이 중독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다른 삶의 모습들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더 이상 질서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 습관적 중독은요, 자기 삶에 더 이상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습관들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이제 한 점심때 한 12시쯤 낮 12시쯤 돼서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녁에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에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해요.
이제 중독은 뇌질환의 문제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뇌질환이 어떤 이렇게 발전이 되냐면 자기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약물 중독은 아까 계속 보셨고, 세 번째 행동 중독을 보면요, 약물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인데요,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너무 여행을 해야지만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꼭 다녀야 돼. 어떤 것들이 꼭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어쩌다가 하면은 참 좋은데 이게 중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 여행은 그렇다 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쇼핑 필요하지 않는데 사게 되는 충동 구매라고 하죠. 홈쇼핑을 보면 저거 집에 또 있어요. 있는데 또 사야 돼. 왜냐면 그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걸 사는 거에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무언가 살 때는 10번 생각하고 사라. 뭐 이런 옛 조언들이 있었다. 자, 이것은 결국에 해결이 아닌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자, 이 순간 뭐 스트레스를 여행을 통하여서 뭐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또 쇼핑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한 그 순간에 도파민이라는 게 뇌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독의 문제점이 이 도파민 분비에 있다는 건데요. 자, 인간이 쾌락을 느낄 때, 이 즐거움을 느낄 때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깐 즐거울 것을 찾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좀 풀리게 되는데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스트레스는 반복이 되겠죠. 그럼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도파민이 분비될 만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빨리 그리고 많이 극적으로 빨리 분비되는 그런 즐거움들을 애써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자국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도파민에 의한 중독이란 이전에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결된 경험이 있다면 뇌가 그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즐거움의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도파민이 나올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TV 광고나 유튜브 이런 광고들에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그리고 정말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짧고 유튜브 쇼츠 같은 저도 가끔씩 유튜브 쇼츠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번 봤는데 1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쩔 때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모든 사회적 기반들이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인데요. 책 이름인데요. 도파민에 대한 스탠포드 의과대학 중독치료센터 애나 렘키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이제 내용인데요. 자,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중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독은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약속하는 자극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디지털 시대의 등장은요, 이런 자극들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또 인터넷의 유혹, 또 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문화 컨텐츠를 즐기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이거 음악 이거 뭐죠? 이거 LP 우리는 이런 수고로움 LP를 딱 옛날 감성 이런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만족감을 느끼고 좀 편안함을 누렸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열면 바로 나오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모습들, 굉장히 성취감이 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도파민이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내 손 안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상하고 불편해요. 핸드폰부터 찾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집기 시작하고. 네. 요즘 인터넷으로 집에서 손쉽게 접하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데, 속도가 빠르고 손쉽지만 뇌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뇌에서는 보상 심리, 즉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너무 손쉽게 보상을 처리하고 이때 도파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시작된다고요? 중독이 시작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탁월한 설명인 것 같아요.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 보면 초콜릿은 기본 도파민의 생산량을 55% 늘린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콜릿을 막 먹기 시작하죠. 기분이 확 좋아지죠. 자, 니코틴은 150% 도파민의 생산량을 늘린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좀 이제 연초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코카인은 마약입니다. 코카인은 225% 늘리고, 암페타인, 이거는 정말 마약류 성분인데 정말 중한 환자한테 쓰는 약물이거든요. 이 암페타인은 도파민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린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쾌락과 고통의 쌍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뇌에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쾌락을 주기 위한 어떤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설명을 잘 보시면 되는데, 쾌락을 찾다가 쾌락이 점점 많아져서 이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대요. 무섭죠? 그리고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더 큰 이 균형을 또 맞추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찾기 시작한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이 정말 심각한 중독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단락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쾌락 이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통이 찾아오면요, 다시 쾌락을 갈망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쾌락에 반복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맛봤던 쾌락은 이것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이든 어떤 행동이든 내 스트레스나 고통에 의해서 보상 심리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했는데, 이것으로 내가 쾌락을 맛봤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잠시 해소가 됐어요. 근데 그 고통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제는 이전 쾌락으로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더 높은, 더 질이 좋은 쾌락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더 강한 자극은 더 많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것이죠. 중독이 심할수록 고통도 커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더욱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수평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점점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실 텐데 신선한 소재의 게임 또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으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항상 비슷한 소재 드라마 이제는 어떠세요? 별로 재미없죠. 다 알죠. 제가 보니까 어떤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언가가 되셨더라고. 저 남편은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근데 맞았어요. 맞게 돼요. 이제 점점 신선한 소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런 드라마를 재미가 없어. 좀 더 파격적인,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잘 한번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세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의 소재가 있기 시작합니다. 요즘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심의 기준이 굉장히 좀 철저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런 자극들, 웬만한 자극으로는 이제 흥미를 줄 수가 없거든요. 어머님들에게 또 아저씨들에게 또 흥미를 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맞바람을 펴, 놀라운 이런 까무러치는 그리고 맞바람을 핀 그 남편이 또 다른 바람을 피고 기억도 못해요. 이런 엄청난 자극의 드라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게임이 너무 쉬워서 반복하다 보면 더 어려운 난이도를 이제 더 자극적인 난이도를 또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강한 자극이 없으면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뇌 정상화인데요. 뇌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약 4주간, 기본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 4주간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었던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시간입니다. 그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일상의 조그만 것에서도 도파민이 분비가 조금씩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정상적인 도파민 분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중독의 3가지 접근. 이제 기독교 상담학 교수 이제 본 영상을 제가 한번 시청을 하고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김경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중독의 세 가지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첫 번째 질병의 문제로서의 중독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야기된 보상 시스템의 조절 장애, 앞서 계속해서 봤죠. 중내 이상 발생, 이 도파민 분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 불능과 끊임없는 갈망, 쾌락이 커질수록 고통도 커지고 고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 이 중독에 의해서 나와 내 주변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이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교수님이 말하는 건 이건 질병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판단한다는 것이죠. 중독은 결국 질병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택 문제로서의 접근입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중독될 수 있는 행위와 물질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중독될 수 있는 행위나 물질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이 될 수 있는 것, 중독이 될 거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으로는 약물과 행위로부터 얻는 순간적인 만족의 대체제를 이제 이용한다라고 하시고, 이제 이 교수님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 문제로서의 접근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중독은요 결국에 영적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상담학 교수분의 이제 결론은 중독은 결국 영적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욕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때,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통해 채우려 하는 것, 이게 중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완전하게 결국에 만드는 게 중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찾는 것, 그게 결국엔 중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 하나님보다 중독의 대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중독과 죄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국에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중독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중독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독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시작은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 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 굴복당하고 주도권이 뺏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중독이 결국에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습관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삶의 패턴들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독 치유의 4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독 치유의 4가지 단계는요. 첫 번째는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겁니다.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사실 몰라요. 근데 자기가 중독 증세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독인지 정확히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중독은 하루도 그것 없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거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대요.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그리고 뭔가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 중독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음란물, 게임, 휴대폰, SNS 등등이 있죠. 한 예로 부부가 퇴근했는데 퇴근하자마자 잘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서로 휴대폰만 봅니다. 그리고 끝나요. 자요. 애들이 왔어. 밥은 끝이에요. 이 두 마디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한번 자기가 어디에 중독돼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치유 단계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중독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왜 중독에 빠져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부모 사랑의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의 어떤 트라우마, 또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상처,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또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또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치유되지 못해
중독 증세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상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정신 상담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론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독 치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독 치유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환대 공동체, 환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밝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점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참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저는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같은 식구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는 그 안에서 서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순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용해야 할 것이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삶에 문제가 생긴대요.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돈을 사랑해야 할까 아니면 사용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면 불행해진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안 사랑한대요. 그리고 짝사랑은 비극이랍니다. 그래서 중독은 인격이 아닌 비인격을 사랑할 때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비인격이 아닌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비인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중독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인지 사랑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SNS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도구가 철저하게 사용이라면 그것은 중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집에 가셔서 너 중독자야 뭐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절제하고 하나님 잘 만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함께 기도할까요? 결국에 이 중독이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만족감이 점점 커져가는